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이 미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라는 신기원을 연대 힘입어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한 25,326.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49% 상승한 2,827.22의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4% 상승한 7,802.69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업 환경을 보여주는 지수가 12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뉴욕에 따르면 지난 7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55.0에서 75.0으로 상승했습니다. 2006년 11월 77.2를 기록한 이후 약 12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큰 폭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도 가세하면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9% 상승한 68달러 96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에서 거래되는 달러 위안이 6.87 위안에 육박하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무역전쟁 상황을 심화시키는 데해 완전히 준비돼 있다면서 응전의 의지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역전쟁에 준비됐다면서 중국의 존엄과 중국인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반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면서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2%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로의 여파가 컸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조정이었고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270대로 밀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애플이 미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해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부진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앞으로의 시장 영향 어떨지 함께 볼 거고요.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폭락을 경험했었던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왓츠앱을 내세워서 수익 구조 개편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역시 함께 의견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서 미국 애플을 영업이익률 면에서 처음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어볼 거고요. 셀트리온의 특허권 승소로 인해서 잠시 고개를 들었던 바이오주가 최근에 또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짚겠습니다. 오늘 8월 3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꿈의 시총인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미국 기업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은 그 애플 주가가 오늘 같은 전날에 5.9%에서 오늘 또 2.9%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10.3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 17억 달러로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도 1,131조 가량의 그 시가총액을 좀 기록했는데요. 이 시총 1조 달러의 고지를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207.04달러를 돌파하면서 꿈의 시총에 딱 꿈의 시총을 좀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미국 소재 상장 회사로는 최초로 시총 1조 달러에 도달한 부분은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22%까지 올랐고 최근 1년 새는 32% 넘는 상승폭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의 시총 1조 달러 달성은 1976년 애플이 창업 이후에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죠. 스티븐 잡스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어떤 독창적 기술 개발 끝에 마침내 대정작 결실을 맺게 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1997년이었죠. 한때 주식이 1달러 미만에 거래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올린 적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쪽에서의 혁명 그리고 이 부분이 아이폰으로 이어지면서 이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대 제조기업으로 지금 올라섰다는 부분을 그전에도 봤을 때도 증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중국 국영 석유 회사죠. 페트로차이나가 지난 2007년에 한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페트로차이나 주가 이후에 전 세계 금융 위기에 함께 다시 추락하면서 1조 달러의 고지를 밟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고요. 우선은 어제였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9,73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애플의 주가의 총수 조정을 반영한 시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애플에 이어서 이제 그 다른 추가적인 1조 달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거대 IT 기업들이 시총 1조 달러 고지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애플과는 격차는 좀 벌어진 상황인데 곧 하반기 때는 1조 달러를 추가적인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1일에 발표됐었죠. 우선은 지난주 페이스북, 트위터의 주가 폭락 사태로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순이익이 11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34달러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0%까지 증가한 소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1조 달러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 이런 실적에 호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아이팟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도닐 파델이 좀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비전은 하드웨어 제품과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 제3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시너지에서 자리 잡았고요. 애플의 생태계를 떠나서는 어떤 사용자도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애플에 대한 시총 1조 달러의 돌파를 칭찬을 한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애플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은 주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었지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자회사인 왓츠앱을 내세워서 페이스북이 수익 구조 개편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또 애플의 영향에 힘입어서 앞으로 다른 기술주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다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주들 상승세로 보였던 부분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이것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그 적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애플을 위시한 그런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부분이 좀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그 중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국외 기업들과 M&A를 합작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그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용과 물가를 통해서 탄탄한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 신차 판매 대수가 3개월 만에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신차 판매 대수가 감소한 자세한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봐주십시오. 네, 미국의 7월 신차 판매 대수가 연간 환산으로 1,677만 대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했다고 그 자동차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오토데이트가 밝혔는데요. 7월에 신차 판매량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전월에 1,724만 대를 감소해서 1,700만 대를 하회했습니다. 7월 4일에 동력 기념일에 맞춘 대규모 세일 행사로 인한 반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월 후반에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좀 지적이 됐는데요. 월간 판매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그 GM, 제너럴 모터스죠. 제너럴 모터스를 제외한 상위 17개 업체의 7월 신차 판매량은 112만 3,465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117만 1,150대를 좀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을 제외한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판매 대수가 모두 감소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SUV와 그 픽업 트럭 같은 이 대형차가 최근에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거에 이런 대형차 인기에 눌리면서 승용차 판매가 크게 줄은 모습이 이런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메이커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테일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지프가 15%나 많이 팔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용차보다는 지프나 어떤 이게 대형 트럭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업체들죠.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경우도 역시 조조한 판매 실적을 좀 보였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 6% 감소한 20만 8,777대 그리고 보였는데 특히 여기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승용차 판매가 16.5%까지 줄은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픽업 트럭과 SUV는 2.2%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혼다죠. 혼다도 13만 8,602대로 8.2% 줄었는데요. 승용차는 19% 감소한 데 비해서 SUV는 3.2%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닛산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감소, 닛산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21%를 감소했는데 SUV와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4.3% 감소했고요. 기아차 경우에도 5.8% 줄어들면서 미국 쪽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때 미국 신차 판매량은 세제 감면 혜택 등의 감면 혜택이 좀 있어서 1.9% 증대했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 융자금리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더해서 이 중고차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신차 판매에 대한 성장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실적에 힘입어서 미국 애플의 영업이익률 면에서 처음으로 따돌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화두는 애플의 주가가 1조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부럽습니다. 일단,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애플에 대한 위상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위상, 일단 비교를 하기는 같은 IT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섹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각을 받는 애플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삼성전자의 입장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둘을 비교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도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26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정도? 예, 조금 넘나요? 그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23.7%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14조 8천억으로 25.4%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1승입니다. 영업이익률만 따지게 되면은 잘 나왔고요. 네.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2승이죠. 예, 영업이익 자체도 환율을 계산했을 때 봤을 때도 규모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둘을 비교를 하기에 조금 힘든 상황들이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주력이 스마트폰 쪽 관련된 아이폰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들이죠. 거기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수익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이 가장 주력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네. 삼성전자는 이게 그러니까 14조 8천억 중에서 12조 4천억 정도가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약에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약간 저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하고 비교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인데 네. 그쪽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거의 뭐 2배 이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삼성전자는 또 의문의 삼성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애플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매출은 소폭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수익성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아이폰의 판매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가 전략이 통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죠. 그런 어떤 애플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한 대를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지금은 극점으로 가고 있다. 즉 어떤 투입 비용 대비해서 애플이란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수익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봤었을 때 착취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별한 어떤 무형의 자산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오히려 더 수익을 키운다라는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 그렇지만은 사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입 비용 대비해서 이제 강한 어떤 수익성 전략을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기업만 보게 되면 장사를 잘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럼 애플은 그렇다고 치고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선도기업 쪽에 대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는 왜 이럴까가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일단 뭐 반도체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즉 지금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이 정도로 해서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업황이 약간 흔들리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전략들이 반도체 쪽에 주력을 갖던 어떤 부분들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급하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는 IM 사업. 그러니까 과거 계속 봤었을 때 가장 잘 나갔다고 하는 갤럭시 S5, S6 때 이때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이쪽 관련된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3조 가까이, 2조 중반대 정도까지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한 1조 원대 중반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해를 지날수록 왜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이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 그러면은 애플이 사용하는 전략처럼 아이폰이라는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나오는 그런 고가 전략이 삼성전자는 먹히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할 일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따라 추격하는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프리미엄 폰이라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다변화된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떤 갤럭시 S 브랜드 외에 갤럭시 A부터 Z까지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양하게 출시를 해서 네. 어떤 전략 자체를 이제 다변화시키는 전략 쪽으로 나가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서 어떤 또 수익을 많이 챙기든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없는 스마트폰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폴더블 폰이겠죠. 네. 뭐 지금은 갖고 다니는 요만한데 한 3번 4번 접어서 보니까 뭐 어떤 PC만하게 되더라. 이런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들이 앞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고가 전략의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델 측면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번에 투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한 2천 공장 3조 5천억 정도를 시설 투자를 해서 이제 최대 한 15조까지는 투자를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빠르면 오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또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고용 창출이라든가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또 미치는 파장도 크겠죠. 하지만은 단순히 기업이 사회적 환원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 쪽에서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투자 결정을 또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반도체가 중심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장비 부품주는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을 생각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다 앞으로 시설 투자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변화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섹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투자 결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 유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 부분 쪽에서 지금 9월 달인가요? 이 갤럭시 노트 9을 이제 필두로 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해서 노트 시리즈는 펜이 두껍습니다. 특히 저도 노트 A용자인데요. 특히, 펜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빠르게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든가 그리고 캡처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 펜의 유용성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예. 주변에서 아이폰을 쓰던 분들도 노트의 어떤 그런 기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이번에 노트를 발표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S 시리즈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떤 판매량에 대한 흐름들은 좀 보존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높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또 하나 그래도 과거에 지금 노트 8이 나온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로 노트 9이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교체 수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제한적이 아니냐라는 또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라인이 보강된 관점 쪽에서의 변화들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저런 흐름들 다 떠나서 이제 주가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실적 흐름들을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저평가가 심화된 상태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유원합니다.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지금은 뭐 한 17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기대감은 높은데 네. 아마 또 가까이 다가가서는 또 꺾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먼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47,000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베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다가 네. 47,000원대가 넘는다는 얘기는 중기저항대를 넘어서 뭔가 이제 탄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점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확인할 거 확인하고
저항권에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47,000원대 안착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51,000원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일단 시장 동향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매수 시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주가가 47,000원 선 안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의 30%를 제약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의 특허권 승소로 잠시 고개를 들었던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는 분위기여서요. 앞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네, 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예.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종교적인 믿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두텁습니다. 보통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보다 더 많은, 즉 솔직히 임상실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단어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 불쑥불쑥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정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어떤 투자하신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번에 바이오주가 한번 움직였다가 꺾이고 대북 관련주가 또 올라올 때도 전혀 손을 안 대십니다. 이건 워낙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좀 훼손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저도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좀 많은데, 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리 고평가다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주가 올라왔던 가장 큰 배경이 일단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만 되면은 특히 지금 임상 2상에서 3상까지 넘어갔고 3상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만 되게 되면은 아마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상이겠죠. 근데 임상 3상이 끝나고 3상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3상 끝난 다음에 그러면 상용화를 시켜서 나와서 이제 FDA나 아니면 이제 식약처 허가까지 같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쪽에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또 여기서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 또 외풍이나 이슈들이 또 많은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 견디고까지 해서 만약에 돼서 내가 투자한 자산의 어떤 굴곡까지 다 본 다음에 10배를 벌었다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보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같이 있는 상황들인데, 따라서 일단 지금 바이오주를 보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가격 메리트는 높습니다. 네. 그런 쪽은 충분히 염두를 하셨을 필요는 있는데 중기적으로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또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서 보게 되면 이 회계 관련된 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회계 감사 관련돼서 감리와 관련돼서 받을 어떤 감리 쪽에 지정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10곳에서 15곳 정도가 감리 지정으로 너네 회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해라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일단 불확실성 제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8월 초로 많이 예견되어 있는데 그건 정부 마음이죠. 발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돼야 그러면 불확실성 제거,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업체들 중심으로 빠르게 강한 반등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또 추가적으로 정부가 또 코스닥 보완 정책, 활성화 정책의 보완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연기금의 수급을 또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장이 충격을 받았거나 밀려 내려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도 같이 들어오는 관점으로 봤는데, 연기금이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게 일단은 CIO라고 하는 중요 기금 운용석의 책임자급이 벌써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돼 있죠. 네. 거기다가 국내 주식 비중을 일단 묶어버렸습니다. 한 18% 정도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그 정도를 터치를 해서 약간 올라온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까지 아마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 여력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연기금은 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압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같이 또 벤치마킹에서 보는 기관들도 따라서
어떤 수급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확인 요건들은 해봐야 될 텐데 아직 그거보다 기대감보다는 여러 가지 좀 더 짚고 넘어야 될 게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반응하는 게 무겁고 느리겠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만 네. 투자 의견에는 다소 부정적인 걸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부장님? 지금 흐름을 예.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밀린다거나 그럴 때는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셔야 예, 되죠. 예. 그런 쪽으로 대응하셨으면은 일단 대응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하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면서 줄이는 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대안으로 투자자분들이 찾는 섹터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주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장님께서도 이쪽을 좀 주도주로 네.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네. 한중일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SDI나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는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같은 분위기는 예. 일단 경쟁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건 맞습니다. 시장의 파이요? 그렇죠. 예. 시장 파이가 지금 이제 아무리 어떤 지금 보면은 1위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출하량 기준으로 파나소닉 일본 업체죠. 예. 그다음에 중국 업체 CATL, BYD 2위, 3위입니다. 그리고 4위가 LG화학이고 6위가 삼성 SDI 이런 쪽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업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라는 강력한 어떤 지원책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180% 성장했고요. 지금 BYD도 63%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따라서 밑에서 있던 업체들이 솔직히 듣보잡이었던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 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특히 만약에 이 부분이 지난번처럼 이제 중국이 시장도 개방을 하고 어떤 같이 동등한 경쟁 체제로 가져갔었으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시장 문을 틀어 막았던 현상에서 나오는 결과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LG화학도 37% 성장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삼성 SDI도 29% 성장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경쟁 관련돼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 쪽에 같이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기회 요인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특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자기네 업체를 키우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손을 놓느냐? 아닙니다. 이쪽으로는 또 ESS 쪽으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쪽이요. 예. 잘하시네요.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영어 약자는 그것까지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요. 역시 부장님이죠. 예. 네. 영어 시간인가요? 네.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들도 지금 한국 업체들이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입니다. 지금 LG화학, 삼성 SDI가 거기서 차지하는 50% 이상 되는 배터리 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네네. 거기다가 LS산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관련된 전력 전환 장치, 특히 배터리는 직류고요. 그리고 일반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LS산전에서 만드는 이제 주력 상품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해당되는데 그런 어떤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도 ESS까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들도 같이 맞춰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열려있는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단기 실망 매물이나 단기적인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여전히 가장 매수해야 될 첫 번째 종목들을 섹터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한 150만 대 정도 만들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공장을 건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테슬라는 파나소닉하고 지금 손을 잡고 파나소닉을 어떻게 보면 끌어온 회사가 테슬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지금 같은 경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전기차 쪽에서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한 회사에서만 공급받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대체 제재를 과연 중국 쪽에서 할까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쪽에서의 격화가 좀 된 상황 쪽에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인 우리나라 역할. 업체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주 기회 요인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들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 말씀하신 LS 산전까지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먼저 해외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먼저 해외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S&P는 좀 오르는 장세를 연출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돌파 애플,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애플이 호조세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또 테슬라, 그 다음에 리제네론 파마스티커스죠. 역시 테슬라 16%대, 리제네론 파마스티커스 7%대 주요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미 증시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7,3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감면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무역가스 대도 폭탄이 있었었죠. 지금 미국 농민들이 거의 지금 중국에서 막관세를 놓으면서 울상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기업 실적 호조로 상쇄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실업 청구 건수 발표였죠. 미국 경기 지표는 역시나 좀 호조세를 나타냈었고요. 지금 이슈가 지금 향후 갈등의 이슈는 무엇이냐? 무역 갈등 이슈가 과연 최대 변수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기업 실적 발표는 언젠가 끝이 나지만 무역 전쟁 관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명란은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BOE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8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0.5%에서 0.75%로 지금 만장일치 9명이죠. 전원 찬성으로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부분. 오늘 또 야간의 신세희 시간에서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 지수 저항 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금 차트를 보듯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전전은인가요?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8천억 배 손실이 있었고 또 매출액은 또 43% 정도 증가하는 거의 4조 원대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강한 상승력과 지금 테슬라가 의외로 증시 상승이 있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것. 하지만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하락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금일은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렸는데 물론 상단 돌파 7,395 라인이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금일 눌림이 만약에 7,360 라인을 버티지 못하고 하방세를 이어간다면 눌림이 7,310 라인까지 초반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 접근은 유효하나 7,360 라인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시겠는데요. 네, 어제 단기 반등 저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67불이 무너지는 66.93 라인까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전일 원유 재고량이 증가세를 이어갔는데도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원유 수급량에 대한 것은 굳건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으로 지금 상단 고점을 보시면 69.35 라인 그리고 69불 라인 돌파가 관건일 것으로 확인됩니다. 69불 라인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구간이 좀 넓기 때문에 68불 초반까지는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접근을 좀 69불 돌파 전까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증시와 이제 아침에서 하락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 누적 피로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1.1675 라인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상단 지금 라인을 보자면 1.17000 라인, 하단으로는 1.16, 210 라인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단기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물량도 좀 붙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금일 매수세, 단기 매수입니다. 단기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는 바이고, 과연 1.16500 라인이 넘어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기 매수로 접근을 하시되 1700 라인 근처에 오면 다시금 중기로는 매도 전략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도 어제 건망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상단 라인이 1230 라인, 중간 라인이 1225 라인, 1222 라인, 하단으로는 1215.3 라인. 과연 연중 저점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골드는.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단기 매수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1222 라인까지는 좀 단기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골드 같은 경우는 짧은 단기 매수 접근 전략으로 하시되 관망을 좀 최대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골드와 유로가 중기 추세로 계속 매도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점 물량이 너무 저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이번에 국내 선물 쪽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오늘 장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외국인들의 국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우울할 정도로 팔자가 좀 진행됐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보시자면 국내 선물이 항생 지수나 중국 증시가 지금 동기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증시 애플, 테슬라 상승에서 맞물려서 국내 증시 선물도 약간의 소폭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미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또 항생 지수와 동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으로 살펴보자면 북미가 유해 송환에 따른 신사 전달 등 대북지에 대한 개별 테마 종목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증시 선물도 상방은 오리무중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재하다. 그리고 특정 종목군의 쏠림 현상, 여전히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곧 물론 옥석 가리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주도주 찾기는 여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도 금일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를 보시면 299.25포인트 상단으로 하단으로 293.5포인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큰 폭의 아주 가파른 각도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저가 매수세가 좀 붙을 것 같아서 이 하단 지지 라인이 완벽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293.35포인트가 되겠죠. 단기 매수 접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단기 매수기 때문에 지금 295.50 라인까지 이 구간이 완벽하게 돌파돼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중기 추세로 매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은 짧은 역시 국내 선물도 단기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대응 전략 짜드렸고요.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 쇼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오늘도 추천주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